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하고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낼 때마다 매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주신 어머님이다 보니 다른 분들의 고부관계가 달리 저에게는 애틋한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맞던 분이라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네요. 제가 왜 이렇게 시어머님을 가슴에 두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금수보다 못한 한 남자의 최후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 어린아이부터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평범하신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한순간에 나버린 사고로 인해 부모님 두 분을 모두를 잃게 되었고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었죠. 그 당시 아직 초등학교도 돌아가기 전인 저에게 부모님 두 분을 잃는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엄마 아빠가 사라져버리니 모든 게 무섭기만 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매우 경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지할 곳이라고는 보육원에 계신 수녀님들과 선생님들밖에 없었고 그분들께서 보이시는 관심과 애정에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수녀님들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행히 조금씩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아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천방지축의 어린아이였는데 그날의 일 때문인지 보육원에 들어와서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수녀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도움들을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의미가 크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후원자분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공부에 전념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를 마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만 19세가 되었을 때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되었죠. 그때까지 전 어떤 직업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계속 진로에 대해 고민만 해오다 보니 너무 속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 어떠한 길들이 있는지 알려줄 사람들이 곁에 없었죠. 너무 답답할 때면 성당을 찾아 기도를 하고는 했어요. 그날도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나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가까이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제 평생을 희생하며 도울 방법을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녀님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던 차, 우연히 알게 된 남자로 인해서 그 고민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제가 알바라는 곳에 자주 드나들던 영재 씨가 어느 날 불쑥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수줍은 소년처럼 저에게 데이트를 해달라는 그 말에 웃으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만날 약속을 잡고 남자가 말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이 그 남자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였어요. 절 많이 아껴주었고 사랑해 주었죠. 소심한 성격이라 제가 더 조심스럽게 영재 씨를 대해야 했지만 자주 삐지는 그 모습도 좋았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자라왔는지 때 하나 묻지 않은 모습에서 이 남자라면 평생을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고아나 마찬가지인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와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처한 환경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제 긴장이 한순간에 풀릴 만큼 어머님께서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고생을 하시며 영재 씨를 키워오신 탓인지 일찍 부모님을 잃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기특하게 봐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여자 혼자 영재 씨를 키우며 갖은 고생을 하셨고 새빵살이를 할 때 만나게 된 은인분께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며 저에게도 그러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죠. 첫 만남에 허례허식이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고 아직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친딸처럼 이것저것을 챙겨주셨죠. 딸이라고 불러도 되냐며 말씀을 하셨지만 그마저도 하늘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시다며 마음 놓고 부르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된 것을 제 평생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어려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남편과 깨소금 나는 신혼생활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님과 더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로 바쁜 남편보다 어머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그만큼이나 좋아하셨던 이유를 모르겠지만 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 저도 제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뭐든지 잘해드리려 노력했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시어머니라면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합가를 생각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마저도 저를 배려하신다며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셨죠. 하지만 전 언젠가는 꼭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어머님으로 인해 태어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하게만 할 것 같은 결혼 생활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 먹구름의 시작은 술이었어요. 연애 때는 술 한잔 마시기 힘들어하던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술만 먹으면 자꾸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든 사회생활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방법으로 풀면 좋겠지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풀릴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쌓아두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더 행동이 과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물건을 부수고 저에게 위협까지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끝나고 아침이 되면 남편은 전날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신이 벌인 잘못을 인정하며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죠.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는 무섭고 화도 났지만 다시 순한 양이 되어 잘못을 비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 용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죠. 하지만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천성이 유약한 남편에게 의뢰 입장이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회사 생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거기다 회식을 하며 뺄 수 없는 술자리로 인해 먹는 술이 가장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또 회사 생활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였죠. 언젠가부터는 남편 스스로 술을 사서 그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회사를 더 다니다 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겠다 싶어 남편에게 퇴사를 권했습니다. 당신,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때? 당신도 알고 있지.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는 거. 몸이 따라주면 술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괜찮지. 근데 당신은 술을 못 이기잖아.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아침 되면 기억도 나지 않는 일에 대해 잘못 거는 게 좋아? 당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잖아. 더 늦기 전에 그 일에 도전하는 게 어떨까? 근데 내가 쉬게 되면 돈은 누가 벌어? 사업 준비하면 당장 필요한 돈도 많은데 매달 생활비는 들어가잖아. 내가 살림 살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당신이 사업 준비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당신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 알바 여러 개 했었어. 옛날 실력 안 죽었나? 오랜만에 확인해 봐야지.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자 남편은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회사를 관뒀습니다. 거기다 어머니께서 아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으시다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죠. 사실 어머니께서는 젊은 날 고생하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 돈 모두 허투루 사용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니께 먼저 기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남편은 더 힘이 나는 듯 보였어요.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하라는 제 말에도 밤을 새어가며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죠.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매진을 하는 남편의 모습도 안심되었지만 이제 더는 술주정을 부리는 폭력적인 남편을 보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은 자신이 한 노력에 보상을 받듯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잘 되어갔죠. 지금까지 회사 사원으로 여유 시간 없이 일만 해오다 이제는 사장님 소리 받으며 시간도 많아지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죠. 문제는 처음 겪는 그 여유 있는 시간들을 남편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편은 점점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거기다 제 예상과 달리 사업을 핑계로 알게 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죠. 골프나 등산 같은 취미도 그 사람들과 같이 했지만 항상 그 끝은 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들은 유흥주점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당신, 이 카드 내용 뭐야? 메일로 오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기 큰 돈 적혀져 있는 곳 유흥주점 맞지? 내가 대충 검색해서 확인해보니까 일반적인 술집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 이런 곳 드나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냥 술 마시는 술집일 뿐이야. 물론 당신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술집은 아니지만 나 당신에게 부끄러운 행동한 적 없어. 당신이 부끄러운 행동 안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잘못된 거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나도 사장님 소리 듣지만 결국에 내 위에 더 큰 사장님들이 계시잖아. 그 사람들이 이런 곳을 좋아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럼 사업을 하지 마라? 나도 깨끗하게 사업하고 싶어. 근데 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비즈니스를 못해요. 그러니 좀 이해해줘.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화를 내는 저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맞는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곳에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울리는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변화된 자신의 환경을 제어하지 못하는 건지 점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죠. 남편에게 점점 더 실망을 하던 중에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핑계 댈 건데? 여자 만나는 것도 비즈니스야? 그 술집 여자들 백 사주고 옷 사주는 것도 비즈니스야. 당신 정말 왜 이래? 왜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하는데? 이제 뭐야? 그 여자랑 결혼이라도 할 거야? 아니면 두 집 살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 이제 당신 용서 못해. 난 당신이 좀 더 마음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이렇게 발정난 개처럼 행동하라고 밀어준 게 아니라고. 우리 이혼해. 뭐? 발정난 개?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당신 미쳤어? 아내라고 기어오르는 것도 봐주고 있었더니 남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려고 해. 네가 안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고. 그래, 된통 혼나고 나서도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나 보자. 잘못을 저지른 남편은 화를 내는 제 말씀이 거슬렸는지 급기야 저에게 폭력까지 들렀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인 폭행이 끝나고 전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폭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가는 저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만 같았어요. 결국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무서워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됐죠. 남편의 말을 순순히 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를
폭행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이 입들었던 거지 2번, 3번, 4번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죠. 폭행의 이유도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전부 일상적인 것들 중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다 우연히 어머님께서 제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 사실을 아시자마자 남편에게 경고를 하며 혼을 내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니께도 폭행의 위협을 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시곤 어머니께서는 저를 집으로 대피시켰고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먼저 권하셨습니다. 현아야, 이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야. 이러다가 너가 정말 위험하다고. 내가 도움을 줄 테니 영재캐와 이혼해라. 당장 혼자 되는 게 무섭다고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 너도 내 딸이나 다름이 없다. 내 딸이 남편 때문에 맞고 힘들어하는 모습 내가 못 봐. 내가 변호사부터 잠시 피신해 있을 집까지 구해줄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영재 제에게서 떨어질 생각만 해. 절대 선처해주지 말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승소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이혼 소장 작성부터 변호사까지 어머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남편과의 이혼이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했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거라며 제가 조금의 고생도 덜하게 바라시는 마음에 많은 돈을 쥐어주시려고 하셨죠. 아마 보통의 시어머니였다면 저는 그 돈을 덥석 받았을 겁니다. 이제 남이 되어버린 사이였고 저에게 폭력까지 이들렀던 용서할 수 없는 남자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고아나 마찬가지의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어머니같이 저를 아껴주고 보살펴준 분이셨죠.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머니께 치료해달라, 보상해달라 떼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 때문에 아들에게 손찌검까지 당할 뻔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지금까지 받은 도움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제 인생은 제 스스로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주신다는 도움을 모두 거절한 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하게 만든 사업이 잘 되었던 걸 다행이라고 해야 했지. 덕분에 이혼을 하고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어요. 괜히 허튼 짓을 하다 까먹지만 않는다면 노년까지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물론 일은 해야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처럼 아등바등하며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들어가는 한 달 생활비만 벌기로 했죠. 이제 제 몸을 돌봐줄 사람은 절말고 없었기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운동도 하고 모임도 나가 즐거웠지만 그럼에도 무엇인가 텅 빈 제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며 일부러 더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가고 지인들을 자주 만나며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섭고 보기 싫었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것이니 그 이별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도 정신만 없을 뿐 지인들을 만나는 그 순간도 가슴이 공허했죠. 도대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 싶어 집에 홀로 앉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TV에서 연예인이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나 저기 가고 싶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봉사활동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한 보육원에 전화를 하여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죠. 제 연락을 의심스러워하던 선생님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시곤 봉사활동을 하러 찾아와도 된다고 하셨죠. 그날부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더 진정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봉사활동으로 하러 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서야 제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의 일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희생을 하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제 마음을 봉사활동을 다니며 추스릴 수 있었죠. 평일과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바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분명 결혼 이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단 하루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도중 시어머님의 친구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평소 가벼운 인사 말고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 없던 사이여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에 궁금했죠. 한참 동안 다른 말씀을 하시며 말을 돌리시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본론을 말씀하시길 정하셨는지 불편하게 듣지 말라며 서두를 꺼내셨죠. 내일도 아닌데 직접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혹시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해서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네. 이 옆에서 어머니를 보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니 혹시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영재 엄마가 말이야 좀 아파. 병원에서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더 이상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저 고통 줄이려고 연명 치료만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영재 그놈은 지 엄마가 아픈데도 놀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자주 찾아가서 영재 엄마 시간을 보냈는데 영재 엄마가 현아 씨를 많이 그리워해. 그렇다고 내가 영재랑 이혼한 현아 씨에게 시어머니 수발들라는 건 아니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대화 좀 나눠줬으면 해서. 내가 영재 엄마에게 그렇게 현아 씨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아픈 자기 보면 현아 씨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힘들어할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 괜히 들쑤실 필요 있냐면서. 근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연락하는 거야.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절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밤이었습니다. 당장 찾아갈 수 없었죠. 우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님의 몸 상태를 알려주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뭐라고 노는 건지 제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죠. 여러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신 못 차린 남편이 어머님을 제대로 못 모실 걸 알았으면서 어머님 곁을 너무 빨리 떠나버린 게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 제 삶 사는 거에 온 정신이 쏠려 어머님께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그것 또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실패한 결혼 생활로 어머니께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렸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릴 걸 그랬죠. 잠도 오지 않더군요. 제 방을 돌며 밤새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밤을 꼴딱 샜던 저는 해가 뜬 것을 확인하고 곧장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는 호스피스로 가게 되었죠. 도착한 병실에서 어머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뵈었을 때와 비교하면 딴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수척해진 어머니께서는 거친 호흡을 내쉬며 주무시고 계셨죠. 아침잠이 없던 분이셨는데 병마가 주는 고통에 힘들어하시다 겨우 아침에 잠을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힘들고 죄송한 마음에 병실 밖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오열을 했어요. 저렇게 수척하게 변하셨을 동안 혼자서 고통을 견뎌왔다고 생각을 하니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저는 마음을 겨우 다잡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힘겹게 눈을 뜨신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고도 당신이 꿈을 꾸고 계신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를 보곤 웃으며 내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겨우 눈물을 참고 제 마음을 담아 어머님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제서야 잡은 손으로 느껴지는 온기로 인해 꿈이 아님을 아시게 된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왔어?
나 큰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집이 가까워서 잠깐 치료받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더 일찍 저를 부르셨어야죠. 왜 어머님 혼자 힘든 거 다 견디고 계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알게 되면 어머니께 고마울 줄 아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가 알아야 무슨 수를 써볼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어머니 병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도 자주 하고 우리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나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 나온 저는 어머님 손을 꽉 잡고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투병 생활을 제가 모르기만 바라던 어머니께서도 결국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미안하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오면 괜히 영재와 생활했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랬어.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에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마 너에게 연락을 못했었어. 웬만하면 끝까지 숨겨서 네가 편히 잘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게 되면 제스러워서 더 힘들게 살죠. 어머님 일로 제가 힘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어머님 뵐 면목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겨우 참으면서 지냈다고요. 그냥 우리 서로를 너무 배려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 지금 어머니께서 병상에 있는 거 빼고는 다시 뵙게 되어서 얼마나 좋고 기쁜데요. 나도 너무 좋아. 잠에서 깨어나니 너 딱 봤을 때 꿈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좋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는 같은 말 안 하마. 나도 보고 싶었던 우리 딸 만지고 안고 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마. 그러다 제가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용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께서도 이미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대한민국에서 어머님 병으로 가장 유명하다 의사에게 찾아가 검사를 받으셨지만 너무 늦은 상황이라는 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용 쓰지 마라. 나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니 평소에는 벌써 진통제가 들어갈 시간인데 이렇게 괜찮은 거 봐라. 아마 네가 내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그래도 그럼 제가 영재 씨라도 잡아와서 어머니 옆에 붙어있게 할게요. 제 연락도 받지 않기는 한데 그 사람 친구들 연락처 찾아보면 있을 테니 어떻게든 연락해서 잡아올게요. 아니야, 됐어. 걔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려고 연락 안 받는 거야. 내가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더라고. 영재 만나면 불편한 사이인데 괜히 나 때문에 연락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도 오늘 이후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괜히 귀찮을 필요 없어. 그건 안 되겠어요.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해도 저 매일 여기로 올 거예요. 앞으로 식사도 제가 챙겨드려야 하겠고 여기 와서 수다도 떨어야겠어요. 앞에 말하신 건 다 알겠는데 여기 찾아오는 건 제 마음대로 할래요. 저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더는 어머님을 혼자서 두지 않을 거라 다짐을 했죠. 어머님께서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실 걸 아시고는 그 말을 꺼내지 않으셨죠. 어머님 앞에서는 전 남편에게 연락하는 걸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제가 봤던 어머님의 상태는 너무 좋지 않아 보였고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 옆에 있어야 투병하신 어머님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호스피스에 있는 어머님을 보살폈던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 행방을 수소문해봤지만 다들 입을 다물기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것인지 단 한 번을 전 남편과 통화할 수 없었죠.
애가 타는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지시는 어머님을 뵈며 마음이 조급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아가, 잠깐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에 전 분명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죠. 잠옷바람에 외투만 걸치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명 제가 병원을 떠났을 때만 해도 힘들어 하셨지만 나쁜 몸 상태는 아니셨는데 병원에 도착을 하니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께 부르신 이유를 물으려 하는데 병원 관계자들이 어머님을 다른 병실로 모신다고 하더군요. 병원 관계자들은 어머니께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할 가족들을 부르라 했죠. 제발 지금이라도 남편이 전화를 받아주길 바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르려고 이러나 싶었죠. 제 간절한 바람에도 남편은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사이 어머님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싶었던 저는 병실로 들어가 어머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힘겹게 저를 부르시곤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화하지 말아라. 걔가 이제 와서 전화를 받겠니?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 갈 때를 아는 것 같아. 내 느낌이 오늘 너를 부르지 못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더라고. 어차피 여기 입원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도 말아라.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난 네가 내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주는 게 너무 행복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셔요. 내일 우리 또 행복하게 웃고 대화해야죠. 우리 봄에는 꽃구경도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러기로 했는데 내가 같이 못 갈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내 숨이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할 힘이 남아있을 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오늘 널 다시 병원으로 부른 이유기도 하고 내가 많이 부족했는지 아무래도 자식 농사는 망친 것 같아. 그 망친 자식을 나 혼자 감당하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놈이 착한 현아 너에게도 큰 피해를 줬구나. 그 일은 내가 죽어서도 미안해 하마. 정말 미안해. 영재 저놈 내가 죽으면 재산 물려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 최소한의 자식 노릇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놈에게 줄 수 없지. 그러니 너에게 내 전 재산을 부탁하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그래, 그냥 내 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라는 게 아니야. 나 대신에 좋은 일을 하는데 네가 도와달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재 저놈이 가만히 있을 놈도 아니고 너도 내 재산에 반응에 눈치 보이고 신경이 쓰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네가 요즘 봉사활동 다니고 있다는 말에 좋은 생각이 생각났다. 내 재산들로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의 이사장을 너로 세울 생각이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내 어려운 시절에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 비록 살아서는 이 생각을 너무 늦게 깨달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 생각과 바람을 네가 대신 이어가주면 되지 않겠니? 너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을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네 바람 내가 대신 들어주마. 너에게 직접적으로 건네주는 재산도 아니니 영재 그놈이 문제 삼아보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재단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제 꿈은 기껏해야 365일 내내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머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봉사하며 돕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재단이라니. 조그마한 가게도 운영해 본 적 없는 저에게 어머님의 큰 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죠. 분명 이 큰일에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이 되었던 전 어머님께 할 수 없을 거라 말씀드렸죠. 아니, 나는 확신한다. 내 주위에 너만큼 이 일에 맞는 사람은 없어. 그래도 정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재단 이사장 자리를 취소할 테니 내 재산을 받을 거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잖아. 다른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너처럼 하면 된다. 말하시는 것도 버거워하시던 어머님께서는 힘없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임종이 가까워지는 만큼 제 손을 잡지 못하고 얹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강한 어머님의 의지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이제 다른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을 내세요. 어머님 눈으로 제가 재단을 잘하고 있는지 보셔야죠.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돌리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깊은 잠에 들게 되셨죠. 좋은 꿈을 꾸며 잠드신 표정을 하셨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어머니를 흔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지 않을까 싶어 한참 동안 어머님의 몸을 주물렀죠. 하지만 어머니께선 끝내 다시 눈을 뜨시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임종이 임박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출발을 하셨던 어머님의 친척분들께서 오셨고 친지분들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까지 찾아오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전 남편이라는 불쾌한 존재 없이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단에 이사장을 맡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문제없이 취임을 하게 되었죠. 그때쯤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상속에 관한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속받을 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전 남편의 사업마저 어머님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머님의 재산으로 재단이 만들어진 걸 한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설마 했는데 정말 당신이야? 설마 당신 우리 엄마 꼬드겨 이 재단 만든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어머님이 생전에 하시려다 했던 일을 이어가는 것뿐이야. 내가 잘못을 좀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굴 도와? 우리 엄마 그렇게 자식에게 차가우신 분 아니야. 솔직히 말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거기 재단이라는 데에 내 돈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당신 변호사님 아직도 안 만나봤어?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 이 재단 설립 과정과 목적 적혀 있는 걸 안 봤냐고. 그리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머님 장례식도 안 찾아온 주제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건 어머니께서 편히 돌아가셨는지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렸는지 이런 말 먼저 해야 하잖아.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 조용히 좀 해. 아,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이렇지가 않다고.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해? 나 이거 문제 삼을 거야. 거기에 있는 내 돈들 거지 같은 놈들 도와주는데 단돈 10원도 못 준다고. 당신 똑똑히 들어. 우리 엄마 내 돈 조금이라도 쓰면 남의 돈 훔쳐가서 마음대로 쓴 죄로 쇠고랑 차게 할 거야. 알았어? 벌레 같은 새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애초에 너 같은 새끼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자식이고 내 남편이었으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같이 돈밖에 모르고 사람 노릇할 줄 모르는 놈과는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문제 삼을 거 있으면 우리 집단 변호사와 통화해. 한 번만 더 내 쪽으로 연락하면 협박죄로 당신이야말로 쇠고랑차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전화 이후로도 남편은 제 경고를 무시하듯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위협을 했죠. 아마 자기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더더욱 그러한 행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전 남편이 저를 괴롭히도록 가만히 두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녹음을 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협박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신고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전화를 했던 남편은 결국 경찰에서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협박을 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를 보여준 저는 전 남편의 선처를 바랬고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죠. 이유는 그래도 제 사랑하는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로 한 거죠. 어머님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자 남편의 사업은 이미 망해버린 단계에 있었고, 평소 엉망인 행실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떠났어요. 경찰서에서 본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들 모두를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자신이 했던 행동들로 인해 그대로 그 잘못들이 자신에게 돌아온 이유였죠. 후회하는 남편을 본 그날 이후 다시는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님 뜻을 이어받은 재단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출퇴근을 할 때마다 보는 어머님의 사진을 볼 때면 같이 있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분명 저만큼이나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셨을 텐데 같이 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님의 몫까지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뜻과 유산 제가 잘 지켜나가 누군가가 이 의지와 뜻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죠. 제 이야기는 그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도움이 필요하실 땐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